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법인격 부인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한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법인격이 부인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자, 전체 여러분들하고 잠깐 요걸 하기 전에 우리 그 집합 건물에서 좀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잠깐 한번 뭐 보고 여러분들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이 땅덩어리에 이러한 건물이 이렇게 집합 건물이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에서 그 시행사가 이제 신택사하고 좀 여러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수익자 뭐 이렇게 해놨까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받았을 텐데요. 이 수분양자들이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죠. 구분 소유자 여러분들.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런 호실들을 처음에 수분양 받을 때 요 시행사 측에서 그냥 바로 분양을 받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어, 본인들이 임차인으로 좀 들어가서 확정 수익금을 뭐 10%라든지 또는 12%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죠. 요게 또 외부에 이제 그러면 임차인으로 들어오고 또 여기 전대차를 또 해서 있죠. 외부인 분들이 뭐 법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들어와서 처음에는 좀 주죠. 처음에 주다 나중에 되면 이제 확정 수익금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되는 사항이 집합 건물의 대부분이죠. 뭐 이런 집합 건물이 호텔이든 뭐 판매 시설이든 뭐 이런 곳들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 이 문제가 뭐냐면 근데 어쨌든 이러한 시행사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뭐 아무것도 난 돈 없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시행사가 채무자로 바뀌잖아요. 이 수분양자분들은 돈도 못 받으니까 여기 있는 10%나 이런 걸 돈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 변호사분들한테 우리가 좀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채무자인 이 시행사 부분에 대한 어, 좀 채권이 있을 텐데 우리 수분양자 여러분들은 그 이 채권들을 자 어떻게 지금 회수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채무자의 또 제3 채무자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조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걸 겪어보신 분들은 이걸 뭐 다 알고는 있을 텐데 웬만하면 이렇게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볼 때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제가 여기서 그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시행사에 있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또 법인을 본인들이 세우죠. 다른 법인을 또 세워가지고 또 사업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법인하고 이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인하고는 관련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개인의 개인 사업을 또 했을 때 이거하고 또 이게 시행사에 있는 이 법인하고는 또 이 사실은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관련이 없는데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주 드문데 법인격이 부인됐다 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최근에 나온 판례를 보니까 법인격이 부인된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개인 사업
개인사업자한테 그냥 어떤 채권자가 있어가지고 채권자들이 있어서 이 채권자들이 이 개인사업자 분들한테 채권 주심이 지금 들어갔었고요. 그러면서 이 개인사업자가 여기와도 법인 이렇게 똑같은 그러한 그 1인 개인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도 또 채권 주심이 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심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한번 나중에 우리 뒤에 거는 한번 읽어보는데 이게 전체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 결국에 시행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임대를 내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채권 주심을 다 해보시면은 물론 돈은 좀 남아있죠. 남아있는 부분은 재산명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쭉 하시다 보면 남아있습니다. 부동산으로만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게 잔존가치라고 하죠. 우리가 본인들 잔존가치. 그러니까 실제 은행에서 돈 빌린 거에서 한 30%는 더 그 분양가가 30%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잔존 가치는 이 정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세청에도 돈 안 내고 뭐 이래 소유자분들한테 돈 안 주고 난 모르겠다 어쩌라고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선 수익자인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투자하는 투자자들 분들이 입장에서는 이자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신탁 원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셔가지고 이 잔존 가치보다 잔존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싶으면 본인들의 돈은 회수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는 결국에 이것을 공매라든지 경매로 넘겨서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파산 단계까지는 아닐 텐데 공경매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이 공매라든지 경매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서서히 거기에 있는 이 시행사가 이제 이 시행사에 있는 이 법인이 이제 사라질 위기가 있게 되면 이 파산 절차를 지금 거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요 단계가 마지막으로 갈 겁니다. 파산 절차까지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곳은 보니까 지금 파산까지 가더라고. 결국에는 파산 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이런 일이 좀 발생 안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게 시행사가 이게 파산이 지금 파산 절차를 지금 밟게 되면 여러분들 각자 많은 분들이 그 채권자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뭐 제3 채무자가 뭐 몇 개 되겠습니까? 뭐 얼마 안 됩니다. 재산은 뭐 많아봤자 뭐 채권에 관련된 부동산 빼고 뭐 채권에 관련된 거 많아봤자 뭐 2억 정도 되나 2, 3억 정도가 뭐 압류 조치돼 있거나 뭐 가압류돼 있거나 뭐 이런 거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이게 파산 관제인이 오게 되는데, 이게 파산 관제인은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파산 관제인은 여러분들 보통 있죠. 이 채무자를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위해서 있죠. 아주 전문인이 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전문인이 여기 들어옵니다. 예, 보통 이제 전문인이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지정해 주겠지만은 아주 이 파산에 관련되어서 또 변호사분들이라고 해서 다 파산 뭐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에,
또 소송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산 부분에만 전문적인 변호사분들이 여기 파산 관제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실제로는 여러분들 채권자들을 위한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채무자의 이 재산을 어쨌든지 뺏기지 않는 방향,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입장에서,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지금 모든 좀 법리적인 검토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이 벌어지고 이래도 나중에는 이쪽에서 소송을 받아서 한다는 거죠. 파산관제인이.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보다도 채권자들 여러분들, 물론 변호사들도 있겠지만 이거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 본인들이 더 전문적으로 해서 이 채권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는 경우가 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파산이 되기 전 단계까지 있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파산까지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받아내긴 힘드니까 파산이 되기 전 단계까지 있죠. 여러분들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좀 해서 채권자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을 여러분 못 받은 거 있죠. 채권을 갖다가 요 채무자한테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줘야 됩니다. 전략을 짜가지고 파산까지 절차가 진행되면 여러분들 받아낼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좀 요즘은 좀 잘 보시고 하셔야 지금 될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파산되기 전 단계에서 빨리 지금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셔 가셔가지고 소유자분들끼리 있죠. 연대를 해서 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좀 억울한 사항들이 있죠. 돈을 못 받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억울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분양만 받아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각종 관리비부터 해서 세금까지도 다 내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 뭐 또 게다가 뭐 또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자까지 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고통이 따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권리,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최선을 좀 다해서 좀 연대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 채권자 여러분들 수분양자 여러분들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이 다 있죠. 연대를 하면 십시일반 돈을 내고 하면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 관리단도 만들어지고 돈 못 받은 것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조치를 미리 해놔면 파산이 되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다 해놔면 그래도 건질 거는 좀 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냥 뭐 100명 중에서 한 많아봤자 하면 10명만 하도록 하고 90명은 그냥 관망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하고 나면 난 뒤따라서 하겠다 이런 형태로 돼버리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그게 집합 건물이. 제가 지금 이게 안타까워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파산까지 가면 파산관제인이 전문가라니까요.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소송 부분에서 소송 수결을 해서 어떤 것은 뭐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화해를 하도록 또 뭐 만든다든지 별별 것으로 다 해서 결국 이 채무자 재산을 불려서 배당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이 파산관제인이 나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 말은 이 전문가라는 겁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직분에 충실하는 거고요. 예. 어떤 경우에는 어떤 법원에 보면은 이 파산관제인 분들이 전문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 쳐서 있죠. 그 법원에 뭐 2년 계약을 해가지고
파생관제인을 또 선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산까지 가는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말라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요즘 꼭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제 이 부분을 보도록 우리 좀 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원고 측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피고 측이 이진산업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대여금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당사자가 파산 청구를 받을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는 이제 중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파산 선고가 이제 지금 들어왔으면 그 앞에 있는 무슨 소송들이 있죠. 그건 일단은 중단이 됩니다. 중단. 그럼 중단되고 나면 이제 소송은 누구한테 들어갑니다. 파산 관제인한테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뭐 소송 수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 지금 이루어져 있네요. 잠깐 한번 봅시다. 그래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서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 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개한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산까지 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격, 부인론, 역적격, 뭐 적용 이렇게 나는데 결국 이 부분은 자 여기 보시면 사실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2003년도 4월 11일 날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설립된 법인을 하나 설립했다는 겁니다. 설립 당시 소외 2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라고 하는 거네요. 당시 피고의 주식은 지금 소외 2, 소외 3이 각 10%, 소외 1의 형, 소외 4가 80%를 보유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소외 1은 지금 그렇진 않네요. 그중 소외 3의 주식 10%는 2004년 1월 30일자에 정려를 원인으로 소외 1의 처 또 소외 7에게 명의가 이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항이네요. 그렇죠? 자, 피고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04년 2월 21일 날에 매각 대금을 납부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부동산 업을 하니까 그렇겠죠. 피고 이진산업이라는 요 법인에서 원고는 소외 1에게 2006년 7월 7일 날 2천만 원, 2006년 11월 9일 날에 1억 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금 대여를 했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소외 1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외 1이 여기 보면 여기 뭐가 돼 있습니까? 이진산업인데 아까 그 대표이사 있죠. 대표이사 한테 대여를 했고 원고는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006년도 11월 9일 날 소외 1의 아들 소외 5의 소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처 소외 6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라고 좀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외 1위 대표이사 이분이 지금 빌렸는데 그렇죠? 담보를 지금 채권 담보를 위해 가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원고의 처 소외 6은 이 사건 인근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명 절차에서 담보 가등기권자로 지금 요 정도 1천만, 10만, 100만, 1000만이 5천만 원 정도 또 배당을 좀 받았다 뭐 이렇게 났네요. 자, 원고는 이후에 대구지방법원에 2008차 14829호로 소외 1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죠.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2008년 12월 16일 날 소외 1은 원고에게 자 1억 64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의 발령이 되고 2009년 1월 7일 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라고 했났네요. 자, 피고는 2009년 12월 4일 날에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해상간주 등기가 맞춰졌다가 그러니까 이 회사도 있죠. 뭐 돈도 안 되고 뭐 제대로 뭐 영업도 안 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11년에) 6월 28일 날에 회사 계속 등기가 맞춰졌는데 그냥 뭐 회사 내버릴까 하다가 계속해서 좀 꾸려 나가보자 그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업 또 회사를 갖다가 그냥 해산한다든지 또 파산 이쪽으로 안 가고 있죠. 그냥 계속 이제 좀 으쌰으쌰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계속과 함께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처 외에 7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좀 취임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 이게 저거 회사인데 말이야 앞에는 바지 사장 세워가지고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막 펼치죠. 그래서 피고는 그 2017년 12월 12일 날 다시 상법 520조의 2 제1항에 의해서 해상 간주 등기가 또 이게 맞춰졌고 이와 동시에 소외 1이 피고의 대표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이 청산 절차를 거쳐서 그냥 아이고 주주분들 우리 막 그냥 영업하다 보니까 뭐 굳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뭐 돈도 잘 안 되는데 뭐 그냥 청산합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청산한 거 요거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한테 채권자들이 돈 받을 게 있는 거랑 이거 지금 대표이사분이 다른 법인에 대표이사로 들어가 가지고 청산인율 한 거는 좀 별개 사항이죠. 그래서 그 법인격 부인은 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었겠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원래 저거 회사인데 직근데 뭐 바지 사장 세우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원심의 판단은 뭐냐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은 기존 채무자인 소외 1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소외 1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가지고 소외 1의 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외 1 이분 대표이사 이분이 대여금 채무가 있었죠. 부정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인격 남용으로서 심의 정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뭐 여러 가지 아마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 피고의 발기인이라든지 주주 및 대표이사는 모두 소외 1과 관련된 사람들로서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이 소외 1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 등재된 사람들이고 소외 1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모든 의사 결정을
단독으로 하는 듯 개인의 의사대로 피고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잃었다라고 원심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소의 1은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고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유일한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 수익하였으며 피고의 청산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등 피고가 법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영리 행위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인이 독립적인 영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아니더라. 지 개인 회사더라. 대표이사 지 개인 회사더라 이런 거죠. 또한 소의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거는 좀 문제죠. 재산세를 갖다가 이 법인에서 납부해야 되는데 소의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법인세 재산 납부하고 있으므로 소의 1의 개인재산과 피고의 피고의 그 법인의 재산이 혼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법인격 부인이 아니고 지금 뭐 바지 사장 세우고 한 것 같다는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여러분들 사기적으로 보이죠. 자, 피고가 해상 관주 과정을 2차례 거쳤고 현재 청산 과정에 있으므로 피고의 법인격이 이미 형해화되어 있고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상당한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의 1이 이것도 보세요. 이게 소의 1 사람 대표에서 문제네. 지금 피고는 법인은 있죠. 청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 소의 1은 나 돈 없어요 하면서 파산 면책 절차를 또 거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법인에서 사용 수익한 걸 지가 닦아 쓰고 있는데도 피고가 법인격이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서 회사 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충분히 채권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시행사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문제죠. 그리고 또 운영사, 호텔 운영사 같은데 그런 데가 많죠.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대법원 판단이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로서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다. 독립된 법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 외에 그와 영업 목적이라든지 또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있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 목적 이거 좀 보시죠. 그 다음 물적 설비, 인적 구성 이런 부분이 동일하다.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 기업에 지금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 성실에 반하므로, 여기까지는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A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투자도 많이 받아 가지고 투자자들 또는 채권자들한테 많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회사 모르겠다, 파산하든지 회생하든지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서 또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를 또 하나 만들었다, 설립을 다시 했다. 그것도 똑같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이 똑같게 되죠. 10명 이 직원들이 이쪽으로 싹싹 옮겨버렸다. 10명이.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 줄게 또 투자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은 니 망하든 말든 니가 알아서 하세요. 날 파산하면 되니까 뻥치죠. 이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있죠. 이것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누가 영업 목적과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하겠습니까?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좀 달리 보겠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맹점이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이라든지,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지. 그러니까 개인이 또 이게 대표이사가 A라는 회사에서 또 개인이 설립한 회사 있죠.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서 돈을 빼돌릴 수 있죠. 얼마든지 전자자산계사서 넣어가지고. 근데 지급되어 정당한 대가, 이보세요. 정당한 대가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대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호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김장할 때 이게 김장하면서 소금을 어느 정도 넣으면 될까요? 하면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넣으라고 이렇게 하죠.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3자에 대한 지금 회사의 지금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이렇게 놨죠. 자, 이게 문제가 모호한 거죠. 이게 종합적으로 본다. 이게 상당히 모호한 겁니다. 자, 모호하면 여러분들 반대말이 뭔가요? 우리 국어 좀 해봅시다. 반대말. 판명함이죠. 모호함.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판명함 이렇게 하죠. 또 요것도 또 우리가 저기 또 문제 있는 것 같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채권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러분들. 애매하다.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여기서 은연중에 좀 보이거든요. 애매함에 대해서는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애매하지가 않다. 명확하다. 명확함. 이것이 반대말이죠. 보통 우리는. 어떤 문구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들어온다. 여기는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에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그 사건 경위를 전체를 파악한다는 말이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회사에 대해서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에 지금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해놨죠. 자, 이와 같이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어서 회사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응을 청구하는 법리는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만 아니고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회사가 이름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인 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용화된 경우라고 해놨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뭐하고요?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형용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든지 여부는 채무 면탈 등의 남용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소의 1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의 1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또는 이에 기한 강제 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피고를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억울해 죽겠죠. 여러분들, 채권자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이유를 봅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유를 봅시다. 가나다 나와 있네요. 소의 1이 피고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있죠. 그것만으로 1인 회사를 넘어 피고의 법인격 자체가 무시될 정도로 형용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뭐 일리가 있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하죠. 소의 1이 피고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 수익하였다는 사정도 피고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사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증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 추정을 하는데 입증 서류가 제대로 입증해라는데 이게 입증되겠습니까? 잘 여러분들 불가능하지. 뭐 불가능하지 않나요? 회사가 지금 개인이 다른 법인을 나는 또 세우고 그것을 뭐 공사하고 뭘 하면서 그것을 나는 그 근로 했기 때문에 그 임금 받아가고 물품을 그쪽에 뭐 넣어주고 할 때 서비스료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가능하지 않나. 이게 참 이게 좀 뭐 여기는 제가 이렇게 지금 재판장님께서 대법원의 재판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주 논리적으로는 다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자, 피고는 그 대구 지방법원 구구타경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2003년 4월 15일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였고 대구 수성구 및 토지에 관한 공매 절차에 참여하여 2004년 9월 9일자에 매각 결정을 통지받았으며 2005년 1월 13일 그 대구 중구 땡땡 아파트를 최고가 매수인으로 매수하였다. 그러니까 이 매수가 누굴 거냐면 피고가 아니고 이 대표이사 소의 1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해놔놓고 말이야.
이 피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못 받으니까 이게 환장 알 노릇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으로. 이게 논리적으로는 다 맞다는 겁니다. 그 편견을 안 가지고 재판장님께서 잘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채권자들 입장에서 눈에 뻔하니 이게 피고인 그 소의 1위 소의 1위 말이 대표이사 이 사람이 이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이직거리 돈 빼돌리고 채권자들한테 돈 안 주려고 이직거리 했다라고 하는 게 정황상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의심만으로 안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법 제520조의 2에 의하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에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서 공고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회사는 신고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고 아까 해산 간주 이 부분이죠. 해산 간주된 회사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해서 계속 없이 있죠. 3년이 경과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죠. 그러나 휴면회사의 해상간주 제도는 거래, 안전보호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상간주 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행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소외 1은 지금 대표이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4년 이 법인을 지가 설립해가 그럴 짓을 한 거죠. 2004년 4월 2월 20일부터 2년이 지난 2006년 7월 7일, 2006년 11월 9일에서야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금 차용하였기 때문에 금전을 차용하였다.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도 좀 뒤다 이 말인 겁니다. 앞에서 처음에 판을 짜고 치는 사기친 게 아니고 뒤에 가서 했다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그 회사가 이 설립회가 했을 때 좀 잘 되니까 오히려 돈을 나를 믿어라. 내가 이렇게 회사도 설립하고 있는데 내 개인적인 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야 했던 거는 더 잘 빌려줄 것 같은데 이 채권자가. 현실은 그렇지 않나요? 현실은 좀 그렇는데 이걸 좀 재판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논리적 구조로 뭐 이게 좀 뭐 일반화된 경우는 맞죠. 뭐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소의 1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거나 처음부터 사기치기 위해서 한 거나 후에 있을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방법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시간적 우선순위가 달라서 남용해 볼 수 없다는데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돈 잘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매수 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라고도 볼 수도 없다. 그거는 맞죠. 법인이니까. 더 나아가서 기록상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 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출연하였다고 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 출연하였 사정도 이거 제 입증해야 되는. 입증하기 참 쉽지 않죠. 뭐 입증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뭐 돈을 뭐 현금으로 다발을 빼돌려 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줘 가지고 막 사기하고 이러면 되니까.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들 소외 5 소유의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해서 원고의 처 소외 6을 그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실제로 원고의 처 6은 2008년 10월 8일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 경매 절차를 가등기 담보로 해서 배당받았다.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말 기존 채무자인 소외 1호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 보아서 원고의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 경험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논리가 좀 안 맞다 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격 부인이라든지 역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래서 파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건 법인격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수분양자 여러분들께서 있죠. 수분양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지금 보셨다시피 법인이 있는 곳들에서 확정 수익금이 10%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여러분들이 계약을 어느 정도 돈을 안 주고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을 빨리 해지할 수 있는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있죠. 제손 하위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요. 하위조서라든지 이런 걸 좀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안에 또 문구 안에 2개월 내에 안 준다든지 이러면 바로 있죠. 여러분들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좀 하셔가지고 다른 임차인을 지금 놓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운영사를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물건을 본인들이 들고 본인들이 알아서 쓰시든지 사업하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된통 당하는 꼬라지가 지금 요런 데 있네요. 사기꾼들은 좀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